대구 달서구의 한 복지관,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방이 2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두 방 모두 믹스커피 냄새가 나고 두 방 모두 60 넘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방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한 어르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6이던 자리가 어느새 2로 줄었습니다. 한 분은 화장실 간다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한 분은 손주 전화 왔다며 슬그머니 일어섭니다. 남은 분도 고개만 끄덕일 뿐 시계를 자꾸 봅니다. 오른쪽 방은 반대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3시던 자리에 4시 되고 5시 되고 지나가던 분까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하면서 끼어 앉습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왼쪽 방의 그분, 오늘 우리가 나란히 따라가 볼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름은 안기표, 70이시고 대구에서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모시다가 정년으로 그만두셨습니다. 성실하시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신 분입니다. 오른쪽 방의 그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름은 차봉순, 68이시고 젊어서부터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배운 것 많지 않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이 복지관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십니다. 두 분은 사실 젊어서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십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자식 사정도 엇비슷합니다. 재산이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두 분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답이 참 다릅니다. 안기표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럽니다. 그 양반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좀 피곤해. 차봉순 어르신에 대해서는 이럽니다. 봉순 언니 그 사람 있으면 자리가 따뜻해져. 한 분 곁에서는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고 다른 분 곁으로는 사람이 자꾸 모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학벌일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60을 넘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통장이나 졸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 한마디에서 갈리더라고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요즘 이렇게 바꿔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곁에 있던 사람을 다 잃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늘고 자기 이야기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이 답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그냥 두면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그 흐름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분을 8개의 장면 속에 나란히 세워보려고 합니다. 모임에서 젊은 사람 앞에서 실수했을 때, 칭찬받았을 때, 남의 물건 앞에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뒤에 그리고 의견이 부딪힐 때 같은 상황에서 안기표 어르신은 어떤 말을 하고 차봉순 어르신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구를 흉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기표 어르신의 말버릇은 제 안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안에도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손가락질 하려고 보지 마시고 거울 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이 8장면을 다 보고 나면 곁에 사람을 모으는 말과 밀어내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왜 우리 노년의 행복을 심지어 건강까지 좌우하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나란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여럿이 둘러앉은 모임 자리입니다. 아까 그 왼쪽 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친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못 내려가겠소. 그러자 안기표 어르신이 곧바로 받습니다. 아, 무릎. 나는 말이야. 재작년에 무릎 수술까지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병원을 3군데나 다녔거든. 친구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또 이어집니다. 나는 말이야, 그래도 참고 버텼어.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엄살이야. 이야기는 시작한 친구 것이었는데 어느새 안기표 어르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던 친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만 마십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오늘도 나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나는 마리아로 끝냈습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무용담, 상대가 무슨 말을 꺼내든 3마디 안에 자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 대화를 100번도 넘게 녹음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화 속 반응이 딱 2종류로 갈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슬쩍 화제를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아, 그거 나는 말이야. 이렇게요. 연구자는 이걸 자기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이크를 뺏어 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이야기가 더 이어지도록 밀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릎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연구자는 이걸 상대를 받쳐주는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늘 자기 쪽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 상대를 받쳐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습관은 본인은 잘 모릅니다. 티나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나도 말이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히 상대의 자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이 딱 그렇습니다. 본인은 나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에 열심히 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은 점점 지칩니다. 내 이야기는 시작하기가 무섭게 저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니 몇 번 그러고 나면 아예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방의 자리가 하나둘 비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기표 어르신 같은 분들은 자기가 대화를 독차지한다는 걸 진짜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내 말 들어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대화에 정성껏 참여했다고 느낍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그러나 어김없이 마이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대화를 저울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화는 저울이 이쪽 저쪽으로 사이좋게 오르내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올리면 상대가 조금 올리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저울추를 계속 자기 쪽에만 얹습니다. 처음엔 상대도 몇 번 맞춰보려 하지만 매번 한쪽으로만 기우니까 결국 저울에서 슬며시 손을 뜹니다. 그게 바로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안기표 어르신이 받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학교를 10리를 걸어 다녔어. 손주는 몇 번 그러다 슬그머니 스마트폰만 봅니다. 그러면 안기표 어르신은 또 서운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사실은요, 어른이 아이 말을 먼저 안 들은 겁니다.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시작하자마자 뺏겼으니 입을 닫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 방 차봉순 어르신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이 친구 한 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작년에 딸이랑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봉순 어르신이 이렇게 받습니다. 어머, 제주도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친구가 신이 나서 성산 일출봉 이야기를 합니다. 차봉순 어르신은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나도 제주도 가봤는데 하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친구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옆에 있던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선생님은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다 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봉순 언니는요? 하고 물으면 그제야 짧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차봉순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말을 제일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봉순 언니랑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니까.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화라는 건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서로 마이크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거든 내 이야기부터 꺼내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들으세요. 딱 이 한마디, 나는 마리아를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곁에 앉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젊은 사람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 복지관에는 24된 자원봉사 청년이 하나 옵니다. 이름이 지수인데 컴퓨터도 잘 다루고 스마트폰도 척척입니다. 어느 날 안기표 어르신이 지수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성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어른이 오면 벌떡 일어나야지. 지수가 무안해서 웃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럽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 힘든 일은 하려고를 안 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버스를 타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안기표 어르신은 들으라는 듯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 공경을 몰라. 그러면 그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느냐? 아닙니다. 슬그머니 다른 칸으로 가버립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서운해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같은 상황, 차봉순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차봉순 어르신은 지수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수 학생, 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어떻게 큰 글씨로 보는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걸 통 몰라서. 지수가 신나서 알려줍니다. 차봉순 어르신은 수첩에 받아 적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나는 배울 게 많아요. 고마워요. 그러면 지수가 이럽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배우려고 하시는 게 더 멋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 많지요. 안기표 어르신은 그 앞에서 세상 참, 사람이 받아야지 무슨 기계야 하고 짜증을 내며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차봉순 어르신은 옆에 있는 젊은 손님에게 웃으며 묻습니다. 학생, 이거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나는 통 몰라서요. 그러면 젊은 손님이 친절하게 눌러줍니다. 차봉순 어르신은 덕분에 잘 먹네요. 고마워요. 하고 인사합니다. 같은 기계 앞에서 한 분은 화를 내고 돌아서고 한 분은 젊은 사람과 정을 나눕니다. 한 분은 젊은 사람만 보면 나무라고 한 분은 젊은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기표 어르신은 피하고 차봉순 어르신은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라운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젊은 사람한테 인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한 학자가 오하이오 지역에 사는 50살 넘은 분들 660명을 무려 2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늙으면 쓸모 없어지지 뭐 하고 부정적으로 답했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도 배우고 즐기며 살지 하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러고 23년 뒤에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 분들이 부정적으로 본 분들보다 평균 7해 반을 더 오래 사셨습니다. 7해 반입니다. 이건 혈압을 낮추거나 담배를 끊었을 때 늘어나는 수명보다도 더 큰 차이라고 연구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어떻게 마음가짐 하나가 수명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자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매일 아침을 더 힘차게 맞이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어두운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서서히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 부지런히 걷고 끼니를 잘 챙기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지 않습니다. 마음이 밝으니 몸을 돌보게 되고 몸을 돌보니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하고 젊은 세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사실 젊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 세상이 자꾸 변하는 걸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은 젊은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저는 배우고 싶어요 하는 말은요. 나이 들어도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게 있고 살만하다는 아주 건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마음이 몸을 젊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려고 다가가면 젊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복지관의 지수도 나중엔 차봉순 어르신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명절이면 안부를 묻고 지나가다 들러 손도 잡아드립니다. 젊은 사람과의 그 정겨운 관계가 그 자체로 약이 됩니다. 반대로 요즘 애들은 하고 밀어내면 그 약을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옛 현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배운다. 2000년도 더 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힌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살, 80살이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위세대 어른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때 그 말이 듣기 좋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렇게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젊은 사람 앞에서 요즘 애들은 하고 나무라는 대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줄래요? 하고 물어보세요. 손주에게 배우세요. 복지관 젊은 봉사자에게 배우세요.
버스 옆자리 청년에게 배우세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품격 있게 만들 뿐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잘못을 하고 나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이럽니다. 미안해. 근데 내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도 이럽니다. 내가 원래 깜빡깜빡해. 나이 들어서 그래. 버럭 화를 내고도 이럽니다. 내가 원래 성질이 급해. 이제 와서 고쳐지겠어? 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없습니다. 다 성격 탓, 나이 탓입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양반 성격이 원래 저렇지.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지칩니다. 상처를 받아도 원래 저런 사람이라 참고 약속이 어그러져도 원래 저런 사람이라 이해하고 어느 날 한 친구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면 고칠 생각은 평생 안 할 거야? 안기표 어르신은 또 이럽니다. 원래 이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 친구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부부 관계를 40년 넘게 연구한 미국의 한 심리학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예 연구용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수천 쌍의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화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방어부터 하는 태도. 내가 원래 그런 걸.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 자리에 놓고 변명하는 태도입니다. 이 연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방어부터 하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는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잘못 없어. 문제는 너야. 상대는 그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방어하면 할수록 관계에 금이 갑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겨우 꺼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내가 원래 그래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벽이 생깁니다. 한번 그 벽이 서면 다음부터는 서운한 게 있어도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니 쌓인 게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집니다. 안기표 어르신 친구가 어느 날 폭발한 것도 사실은 그동안 말 못하고 쌓인 게 넘친 겁니다. 성격이라는 말은 참 편한 방패입니다. 그 뒤에 숨으면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패로 나를 지키는 동안 곁에 있던 사람은 하나둘 떠납니다. 그럼 차봉순 어르신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차봉순 어르신도 사람이니 실수를 합니다. 언젠가 며느리 앞에서 무심코 서운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미안해요. 앞으로 말을 조심할게. 며느리가 오히려 놀라서 손을 잡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때도 이럽니다. 내가 깜빡했네. 정말 미안해요. 다음엔 꼭 지킬게요.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깜빡하고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원래 그래 하고 성격 뒤에 숨고 한 분은 미안해 고칠게 하고 마주 섭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차봉순 어르신과 며느리 사이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 하는 걸 보고 며느리는 이 어른이라면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되겠다고 느낀 겁니다. 사과 한마디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잘못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이 아니라 그걸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고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일흔이든 여든이든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거든 내가 원래 직설적이야. 대신 미안해. 말을 조심할게 하세요. 약속을 어겼거든 내가 원래 깜빡해. 대신 미안해. 다음엔 꼭 지킬게 하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을 발전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 칭찬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복지관에서 안기표 어르신이 장기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그러자 이럽니다. 당연하지. 내가 젊어서부터 장기 하나는 동네에서 알아줬어. 나만 한 사람이 없었지. 반찬 솜씨를 칭찬받아도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도 늘 이럽니다. 그럼 내가 원래 잘하니까.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 모든 칭찬을 혼자 다 가져갑니다. 처음 몇 번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슬슬 칭찬을 안 하게 됩니다. 저 양반은 칭찬하면 어깨에 힘만 들어가니까 그냥 말을 말자. 안기표 어르신은 또 서운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차봉순 어르신은 어떨까요? 차봉순 어르신도 동네 봉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제가 봉사할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뒤에서 도와줬고 이웃들이 같이 나서 줬기 때문이에요.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다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겸손하게 공을 나눴는데 오히려 더 존경받았습니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이럽니다. 그 대고미애에 다 같이 운동해주는 분들 덕분이에요. 반찬이 맛있다는 말을 들으면 이럽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신이 나서 그래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세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 무리는 매주 고마웠던 일을 적게 하고, 한 무리는 짜증났던 일을 적게 하고, 한 무리는 그냥 있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몇 주 뒤에 비교해 봤더니 고마웠던 일을 적은 사람들이 몸의 증상도 더 적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삶 전체를 더 만족스럽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그냥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고마운 것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합니다. 공을 나누는 말은 상대만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인 겁니다. 한번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시죠. 차봉순 어르신은 다들 덕분입니다 하며 공을 나눕니다. 그런데 안기표 어르신은 반대로 뭘 잘해도 내가 원래 잘하니까 라며 공을 혼자 다 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공을 나눈 차봉순 어르신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곁에서 밀어주고 도와줍니다. 반대로 공을 혼자 챙긴 안기표 어르신은 사람들이 슬슬 칭찬을 아낍니다. 잠깐 돋보이는 대신 오래 곁에 있을 사람을 잃는 겁니다. 실제로 차봉순 어르신이 나중에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동안 덕분입니다. 소리를 들었던 이웃과 친구들이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평소에 공을 나눈 덕에 정작 힘들 때 곁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공을 나누는 말은 그렇게 훗날에 나를 지켜줍니다. 칭찬을 받거든 내가 잘해서 그래 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하세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공을 남에게 돌릴수록 여러분이 더 빛납니다.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기표라는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이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차봉순 어르신 앞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손자를 사칭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사고가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마음 여린 차봉순 어르신은 그만 덜컥 속아서 돈을 붙이러 은행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로당에 있던 안기표 어르신이 그 통화를 듣고 대뜸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거 사기요. 요즘 그런 전화 천지야. 손주 목소리 맞는지 다시 전화해서 확인부터 하세요. 절대 돈 붙이지 마시고.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그 한마디가 차봉순 어르신을 지켰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손자는 멀쩡히 학교에 있었습니다. 차봉순 어르신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안기표 어르신은 무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됐어요. 안 당했으면 됐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한 친구가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다들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데 안기표 어르신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거 나이 탓 아니야. 그런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받아. 그 무뚝뚝한 한마디에 친구가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일이 되기 전에 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기표 어르신의 솔직함, 직설적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사람을 살립니다. 애둘러 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경고를 못하는 것보다 딱 잘라 그건 사기예요. 그건 병원 가야 해 하고 말해주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가 절대 아닙니다. 솔직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솔직함의 온기를 한 스푼 얹으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직설적이야 하고 상처를 정당화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하는 따뜻한 직설은 그 어떤 부드러운 말보다 귀합니다. 문제는 직설이 아니라 온기가 빠진 직설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반쯤 왔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장면을 봤습니다. 모임에서는 자기 말만 하는 안기표 어르신 곁이 비고 잘 들어주는 차봉순 어르신 곁이 찼습니다. 젊은 사람 앞에서는 나무라는 말이 내 수명까지 갉아먹고 배우려는 말이 나를 젊게 지킨다는 걸 봤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성격 뒤에 숨는 대신 미안해 고칠게 하는 한마디가 관계를 살렸습니다. 칭찬받았을 때는 공을 나누는 사람이 오래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안기표 어르신의 솔직함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건 솔직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네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장면, 남의 물건이나 형편을 마주할 때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의 오랜 친구 중에 엄광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새 외투를 곱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안기표 어르신이 대뜸 묻습니다. 그 외투 괜찮네.
얼마 줬어? 엄광자 씨가 머뭇거립니다. 그냥 아니 얼마냐니까. 결국 엄광자 씨가 마지못해 값을 말합니다. 그러자 안기표 어르신이 놀라며 이럽니다. 외투 하나에 그 돈을 너무 비싸게 샀네. 나 같으면 시장에서 반값에 사겠다. 엄광자 씨는 그날 이후로 안기표 어르신 앞에서는 새 물건을 걸치지 않습니다. 또 값을 묻고 비싸다고 할까 봐서요. 안기표 어르신은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저 양반 앞에서는 뭘 사도 취조받는 기분이야. 같은 상황, 차봉순 어르신은 어떨까요? 차봉순 어르신은 엄광자 씨의 새 외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색이 참 곱네요.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여요. 잘 어울려요. 값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봐줍니다. 엄광자 씨는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도 예쁜 걸 입고 차봉순 어르신을 찾아옵니다. 왜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을까요? 그건 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목을 봐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르신 눈이 참 좋으세요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고른 것을 인정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반대로 얼마야 비싸네 하는 말은 그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나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같은 옷을 보고도 한마디는 사람을 웃게 하고 한마디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마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지갑 사정을 캐묻는 건 그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겁니다. 값이라는 건 아주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둘째, 값을 물은 다음에 비싸네, 아깝다 같은 평가를 붙이는 순간 상대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냅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는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감사 연구를 했던 그 학자들이 함께 밝혀낸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며 비교하든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교하든 비교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저 집은 얼마짜리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뭘 사줬다더라. 이런 비교의 말은 결국 나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아프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뭘 사줬다는데 너는 이런 말이요. 부모는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인데 자식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아무리 잘해온 자식도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비교하는 말은 사랑을 저울질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려진 사람은 그 곁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값을 캐묻고 비교하는 혀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잠깐의 궁금증 하나가 오래된 정을 깎아내리거든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남의 물건 앞에서 값을 캐묻는 혀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주는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누가 새 것을 샀거든 그거 얼마야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어울려요 하세요. 정값이 궁금하시거든 혼자 조용히 알아보세요. 이제 6번째 장면입니다. 6번째 장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의 부인 오정임 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정임 씨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으면 안기표 어르신은 이럽니다. 이건 좀 짜네. 국이 왜 이래? 며느리가 반찬을 해오면 이럽니다. 이런 건 내 입에 안 맞아. 손주가 전화를 하면 이럽니다. 공부는 하냐? 학교는 잘 다니고? 안기표 어르신의 하루는 늘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요즘이 왜 이러냐? 음식이 왜 이러냐?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오정임 씨는 한숨이 늘었고 며느리는 발길이 뜸해졌고
손주는 전화를 짧게 끊습니다. 차봉순 어르신의 하루는 어떨까요? 차봉순 어르신은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셔도 이럽니다. 여러분이랑 이렇게 차 마시는 시간이 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 나는 안 외로워요. 며느리가 음식을 해오면 이럽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네. 정말 고마워요. 손주가 전화를 하면 이럽니다. 우리 손주 목소리 들으니 할머니가 다 힘이 난다. 고마워. 자봉순 어르신은 늘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소리내어 표현합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친구도 자꾸 찾아옵니다. 아침에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참 좋네요. 이렇게 인사 나누니 하루가 든든해요. 이 한마디에 이웃이 웃습니다. 그러니 그 아파트 복도에서 차봉순 어르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챙깁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은 이렇게 나를 지켜줄 이웃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기표 어르신의 부인 오정임 씨는 남편의 불평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아침에도 불평, 저녁에도 불평. 그러다 보니 오정임 씨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불평은 옆 사람에게 옮습니다. 곁에 있으면 나까지 어두워지거든요. 반대로 자봉순 어르신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납니다.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을 자꾸 들으니 나도 뭔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입니다. 앞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를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 연구에서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몸이 아픈 증상이 줄었을 뿐 아니라 자기 목표를 향해 더 성실히 나아가더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불평은 사람을 주저앉히고 감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평을 늘어놓지 마세요. 불평은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대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하고 말하세요. 친구와 밥을 먹거든 덕분에 맛있게 먹네요 하세요. 가족이 뭔가 해주거든 덕분에 내가 편해요 하세요. 손주가 전화하거든 내 목소리 들으니 할머니가 행복하다 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곁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7번째 장면입니다. 7번째 장면, 누군가를 도와준 뒤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베푸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푼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냅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럽니다. 내가 너희 전세금 보태줬잖아.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면 이럽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구에게도 이럽니다.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지. 처음엔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자꾸 상기시키니 고마움이 어느새 빚으로 변합니다. 며느리는 이럽니다. 여보, 그 돈 갚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빚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아들도 이럽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불효자 된 것 같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억울합니다. 나는 도와준 건데 왜 다들 나를 피할까? 차봉순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차봉순 어르신도 자식과 이웃을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돕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며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유, 도움이 됐다니 그걸로 됐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러니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정을 나눕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람의 뇌를 들여다본 연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고마움입니다. 고마움은 상대에게 더 다가가고 싶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아십니까? 상대의 속셈을 어떻게 읽느냐로 갈립니다. 이 사람이 순수하게 도와줬구나 싶으면 고마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바라고 도와줬구나, 이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구나 싶으면 그 순간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해줬잖아 하고 자꾸 상기시키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 이 도움은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고마움이 빚으로 변하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도움이 폭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그 온기에 마음이 녹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때 내가 밥 사줬잖아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밥은 더 이상 따뜻한 밥이 아니게 됩니다. 갚아야 할 청구서가 됩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말 한마디가 그걸 빚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받은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겁니다. 기껏 좋은 일을 해놓고 그 한마디로 정을 빚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안기표 어르신 친구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안기표 어르신이 급할 때 돈을 좀 빌려준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소리를 들으니 그 친구가 나중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돈은 진작에 갚았는데도 말입니다. 손에 쥔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마음에 얹힌 빚은 갚아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았던 겁니다. 도와준 건 분명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고마움을 원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상대가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정말 베풀고 싶으시거든 베풀고 잊으세요. 누가 고마워하거든 내가 해줬잖아 하지 마시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하세요. 베풀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그릇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8번째 장면입니다. 8번째 장면, 나와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안기표 어르신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곧바로 이럽니다. 그건 틀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친구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라도 하면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며느리가 요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이럽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안기표 어르신에게 다른 의견은 곧 틀린 의견입니다. 실제로 안기표 어르신은 30년 지기 친구 하나와 선거철에 정치 이야기로 언성을 높이다 크게 틀어졌습니다. 알고 보면 그저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인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는 그 한마디에 오랜 우정의 금이 갔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 사람을 잃은 겁니다. 앞에서 부부를 40년 연구한 그 학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화 방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꼽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깔보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놓고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태도. 이걸 이분은 관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연구자는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만 잠깐 봐도 그 부부가 앞으로 헤어질지 아닐지를 10쌍 중 9쌍 넘게 맞췄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다투는지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는지 그 방식만 보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대를 깔보는 태도가 있으면 그 관계는 거의 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이 바로 상대를 아래로 놓는 말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 이 마음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왜 이게 그렇게 무서울까요? 사람은 의견이 부정당하는 건 어느 정도 견딥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부정당하는 건 못 견딥니다.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은 의견을 넘어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를 깔보며 하면 그 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쾅 닫힙니다. 그 학자가 알려준 해법은 이렇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들지 말고 먼저 상대의 마음을 향해 몸을 돌리라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고 한번 받아준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상대도 귀를 엽니다. 차봉순 어르신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까요? 차봉순 어르신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이럽니다. 아,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로 언성이 높아지면 조용히 이럽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차나 한 잔 더 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며느리가 낯선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이럽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 배웠네. 며느리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차봉순 어르신은 자기 생각을 굽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생각이 서로 달라도 얼마든지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든 그건 틀렸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하세요. 내가 옳다고 믿어도 상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정답은 드뭅니다. 며느리가 다르게 하거든 그 방법도 좋네 하시고 손주가 다르게 생각하거든 내 생각도 맞아 하시고 친구가 다른 의견을 내거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세요. 그 한마디가 다툼을 대화로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8장면을 나란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 좀 곱게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냥 성격 차이지.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말투는 단순히 인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는지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해서 지금 87해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젊은 남성 724명을 골라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생 연구라고 불립니다. 이 연구가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일까, 명예일까, 성공일까? 8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의 일생을 지켜본 끝에 연구를 이끄는 학자가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결과가 연구자들에게도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계 같은 걸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같은 수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료가 쌓일수록 엉뚱하게도 사람 사이의 온기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50살이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30년 뒤 80살이 되었을 때 누가 더 건강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50살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50살 때의 관계 만족도가 80살의 건강을 더 잘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보다 관계가 노년의 건강을 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뜻한 관계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겁니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80살의 사이좋은 부부는 몸이 아픈 날에도 기분이 크게 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 통증도 견딜 만한 겁니다. 반대로 사이가 나쁜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같이 아파서 고통이 2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기억력도 더 빨리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뇌는 계속 활발하게 돌아가지만 홀로 고립된 뇌는 더 일찍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외로움을 두고 몸에 해롭다고까지 말합니다. 외로움이 왜 그렇게 해로울까요? 사람과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뇌는 쉬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고르고 표정을 읽으니까요. 그런데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뇌의 운동장이 텅 비게 됩니다. 안 쓰는 근육이 굳듯이 안 쓰는 뇌도 서서히 굳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이웃이 있고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심심풀이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 사람을 밀어내면 그 좋은 재산을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로 정을 나누면 그 재산이 나를 오래오래 지켜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좋은 관계란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친구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몇 사람, 그게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난 대학을 나와 크게 성공하고 이름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게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긴 연구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축에 들었고 오랜 세월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소박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로 꼽혔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서운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두어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두어 사람과 오늘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8장면의 말들이 바로 이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말이야 하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실을 한 올씩 끊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는 말은 그 실을 한 올씩 잇습니다. 내가 해줬잖아 하는 말은 정을 빚으로 바꾸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하는 말은 빚을 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말을 곱게 한다는 건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짓는 벽돌을 한 장씩 쌓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이 드는 걸 긍정적으로 본 분들이 7해 반을 더 오래 사셨다는 연구 기억하시죠? 따뜻한 말과 밝은 마음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물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수많은 사람을 오래 지켜보고 나온 큰 흐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콕 집어 몇 년 더 산다 하고 딱 잘라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곁에 따뜻한 사람을 두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다는 방향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착하게 한다고 하는데 역효과가 나는 그런 말버릇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입니다. 누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곧바로 해결책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데 앞서 대화 연구를 한 학자가 짚었듯이 성급하게 내미는 충고는 상대를 받쳐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를 막 여챈 친구를 위로하려고 자기도 아버지를 잃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로한다고 한 건데 친구는 오히려 외로워졌습니다. 대화가 어느새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으니까요. 이건 특히 자식에게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다 큰 자식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고 훈수를 둡니다. 자식은 그냥 하루가 고돼서 기대고 싶었던 건데 충고가 날아오면 입을 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말을 안 합니다.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는 아무리 오라도 너는 혼자 못 해낸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슬퍼하거나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지나친 자기 낮춤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알겠어. 이 나이 먹어서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겸손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 별일 아닌데도 습관처럼 자기를 깎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에서 자신 없고 믿업지 못한 사람으로 비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곁에 있는 사람은 매번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달래줘야 하니 은근히 지칩니다. 게다가 나 같은 게 뭘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곁에 있는 손주도 은연중에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렇게 자기를 낮추는데 나이 든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보다 하고요. 자기 낮춤은 그렇게 대물림 됩니다. 진짜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세우되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미안해, 고칠 게는 진짜 잘못을 해볼 때의 사과입니다. 그건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습관처럼 나를 낮추는 겁니다. 셋째, 반사적인 사과입니다.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도 어머 미안해요. 뭘 물어보면서도 죄송한데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이라 여긴 일에 열에 8명 넘게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사과가 잦으면 오히려 미도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하지 않은 일에는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로 바꿔보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을 훨씬 당당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흔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럼 상대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굳이 상대와 마이크를 두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를 던져 상대가 실컷 말하게 두었다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부드럽게 다리를 놓으세요. 그 얘기 들으니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다만 늘 마이크를 뺏기만 하고 내 자리는 조금도 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기운을 다 빼며 붙어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지치게만 하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 말에 다 맞다고만 하면 누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관점도 이해가 가요라는 말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그 의견이 옳다고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대를 세워준 다음 내 생각은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존중하는 건 사람이지 반드시 그 의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낯선 방식으로 키운다고 해봅시다. 그건 틀렸어 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받아준 다음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부드럽게 권하면 며느리도 귀를 엽니다. 내 생각을 접은 게 아니라 전달되는 방식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윗대도 지키고 관계도 지킵니다. 이기는 대화가 아니라 둘 다 사는 대화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른이 넘었는데 평생 굳어버린 말버릇이 이제 와서 바뀔까요?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아까 그 하버드 인생 연구에서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25살 때는 엉망이던 사람이 80살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은 30살에 굳어버리는 회반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문장씩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또 한마디. 그렇게 석 달만 지나면 어느새 말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질문. 남한테는 그래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가족한테만 말이 막 나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참 많은 분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편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밖에서는 좋은 말을 아껴 쓰다가 집에 오면 긴장이 풀려서 날선 말이 툭툭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든이 되었을 때 아픈 날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가족입니다. 앞에서 본 그 긴 연구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바로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따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은 밖에서보다 집에서 먼저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딱 한마디만 다정하게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했다, 고맙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3초 규칙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딱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를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인가? 이 3초가 나는 마리아를 어떠세요로 바꿀 시간을 줍니다. 이 3초가 그건 틀렸어를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로 바꿀 시간을 줍니다. 말이 빠른 것보다 말이 따뜻한 게 100배 낫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한 문장 되돌아보기입니다. 밤에 불을 끄기 전에 오늘 나눈 대화 중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세우는 말을 했나, 깎는 말을 했나, 거창하게 하루를 다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장면,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으면 내일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어제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어제 낸 생채기를 아뭅니다. 잘했으면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8마디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말하기 전 3초, 그리고 잠들기 전 한 문장, 이 두 개만 지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을 바꿔 놓을 겁니다. 왜 하필 이 나이에 말이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직장으로, 돈으로, 일로 얽혀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직장도, 지위도, 돈도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만이 사람을 곁에 남깁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은 말에서 갈립니다. 젊어서는 그럭저럭 감출 수 있었던 것이 이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다행인 건 그 말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나란히 따라왔습니다. 곁에서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던 안기표 어르신, 그리고 곁으로 사람이 자꾸 모이던 차봉순 어르신. 그런데 진짜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표 어르신의 솔직함과 차봉순 어르신의 따뜻함, 이 둘을 합친 사람입니다. 사기 전화를 딱 잘라 막아주던 그 솔직한 용기에 상대를 세워주는 그 따뜻한 말투를 더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되고 싶은 어른입니다. 8장면에서 바꿔야 할 8마디를 왜 바꿔야 하는지와 함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모임에서는 나는 말이야 대신 어떠세요? 라고 하세요. 사람은 자기 말을 잘하는 이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이를 좋아하니까요. 젊은 사람 앞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은 대신 저는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세요. 젊은 세대를 깎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몸과 수명을 갉아먹으니까요. 실수했을 때는 내가 원래 그래 대신 미안해 고칠게 라고 하세요. 성격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동안 사람이 떠나가니까요. 칭찬받았을 때는 내가 잘해서 대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세요. 공을 나눌수록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요. 남의 물건 앞에서는 그거 얼마야 대신 잘 어울려요 라고 하세요. 값을 캐묻는 순간 정이 저울질로 바뀌니까요. 평범한 하루엔 불평 대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하세요. 감사는 나도 곁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우니까요. 누군가를 도운 뒤엔 내가 해줬잖아 대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라고 하세요. 배춤을 상기시키는 순간 정이 빚으로 변하니까요. 의견이 다를 땐 그건 틀렸어 대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고 하세요. 상대를 깔보는 말은 옳은 내용조차 마음의 문을 닫게 하니까요. 이 8마디를 바꾸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줍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품격은 졸업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그 긴 연구가 80년 넘게 지켜본 끝에 알려준 것처럼 그 따뜻한 말이 만든 관계가 결국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아픈 날에도 웃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요즘 부쩍
나는 말이야가 입에 붙은 분이 곁에 계시다면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셨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마디, 여러분이 바꿔보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래 산 집에 온기가 배어 있듯이 오래 쓴 말에도 그 사람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오늘부터 조금씩 온기가 배기를 바랍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챙기듯 오늘 나눈 말 한마디도 한번 챙겨보세요. 그 한마디들이 쌓여 따뜻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여든의 어느 아픈 날에도 여러분을 웃게 해줄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하기 전 3초만 멈추고 잠들기 전 한 문장만 되돌아보고 하루에 한마디만 따뜻하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훨씬 다정하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